네, 안녕하세요. 카툰 대학과학입니다. 오늘은 저희 카툰 칼리지 시리즈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었던 2015년에 나왔어요. 카툰 칼리지 분자세포 생물학 세종 도서 과학 도서 우수과학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 책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챕터 7 신호 전달 내용부터 미리 강의를 올리도록 할게요. 사실 1장부터 차근차근 올려야 하는데 저 왕십리발 사건이 있어서 7장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가능하면 꼭 사시도록 하시고 수강생 여러분들 꼭 사세요. 예. 그리고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여기 아마존에 가면 이북이 있어요. 이북 아마존 멤버십 가입하면은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7불 정도 하니까 영어인 점이 있는데 영어가 오히려 더 명확하게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셔도 됩니다. 7장 신호 전달, 세포들끼리 혹은 세포 내부로의 신호 전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서로 연락해서 살 수 있는데 세포들도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아야 살 수 있겠죠, 그죠? 세포도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만화 속에 있는 엉터리 세포, 사실 엉터리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노트북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와이파이 존에서 카톡도 하고 그렇지만 스마트폰도 없고 손가락도 눈도 귀도 없는 이러한 세포들은 실제로 어떻게 정보를 나눌까요? 여기서 교수님들끼리 예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서로 더듬거나 아니면 물건을 던지거나 해서 이렇게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실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귀도 가려서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렇다면 서로 만지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그렇게 해서 신호를 전달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포들이 이렇게 밖으로 물질을 분비하거나 혹은 직접 이렇게 만져가지고 더듬더듬 표면의 분자를 서로 접촉하게 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서로 간에 신호를 전달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비록 다른 세포들과 널널하게 떨어져 있는 편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그리면 되게 섬유아세포나 무슨 중간접세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그리는데, 얘네들은 좀 결합 조직 안에서 서로 널널하게 떨어져 있죠. 하지만 우리 내장 등을 이루는 상피세포, 에피텔리알 셀들은 좀 이렇게 다닥다닥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세포들끼리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갭 정션, 간극 연접 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분자들을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 쪽으로 이렇게 흘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이나 신호를 교환하기도 하죠. 간극 연접, 갭 정션은 커넥신이라는 IN으로 끝나면 되게 단백질이죠. 단백질 6개로 이루어진 파이프 같은 구조. 커넥신 6개가 모이면 우리가 손이라고 해요. 손. I 대신 O자로 바꾸면은 커넥신 6개가 모인 구조가 돼요. 이건 나중에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뚫린 구멍을 만들어 주어서 물질을 교환하여 세포들끼리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세포는 간극 연접, 갭 정션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나중에 배우자. 나중에 9장에서 배울 거예요. 물론 세포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을 때는 갭 정션을 닫고 혼자서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세포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 있는 세포들에게는 이렇게 갭 정션, 간극 연접을 통해서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지만, 신호를 보낼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세포들한테는 어떻게 할까? 물건을 멀리 던져야겠죠. 그래서 이 세포 주변은 다 수용액이니까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 확산으로 멀리 갈 수 있는, 즉 분자량이 작은 물질들을 이쪽 세포에서 신호를 보내는 세포에서 엑소사이토시스, 세포 외분비를 통해서 밖으로 분비를 하죠. 그러면 이 신호 전달 물질들이, 작은 분자들이 확산해서 멀리 퍼져가서 옆에 있는 다른 분자들의 표면에 있는 이렇게 생긴 수용체에 딱 결합하게 되면은 세포 내부로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세포들에게 한꺼번에 연락하는 방법은 세포 밖으로의 물질, 즉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단톡방에서 단톡을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자, 수용체, 세포 표면의 수용체, 영어로는 리셉터라고 하죠.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약간 좀 크고 세포
막에 이렇게 박혀 있고 세포 외부에서 둥둥 떠오는 물질들을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수용체에 결합하는 물질을 리간드, 라이간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라이간드는 자기보다 큰 분자에 결합해서 큰 분자의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을 일컫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엔자임, 효소가 있다고 하는데 효소에 붙어가지고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 얘도 우리가 라이간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세포 표면에 있는 커다란 분자인 리셉터죠. 수용체. 여기에 결합하는 라이간드. 자, 그리고 라이간드가 미치는 거리에 따라 페라크라인, 주변 분비. 주변 분비는 뭐예요? 주변에 있는 세포들에게만 연락이 되는 거. 그리고 내분비, 엔도크라인. 얘는 몸 내부 쪽으로. 몸 내부 쪽으로 보면 약간 그 개념이 모호한데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 여러 가지 세포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고속도로와 같은 기관이 있죠. 순환기죠, 순환기. 이게 혈관을 그리다 보니까 무슨 개구리 발처럼 됐는데 이게 핏줄이에요. 핏줄을 따라서 뭐 혈구도 이동하고 혈액도 이동하지만 여기에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신호 전달 물질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내분비는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어 가지고 혈관이나 림프관 같은 우리 개체 내 고속도로를 타고 다른 조직까지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분비는 일종의 지역구, 그리고 내분비는 전국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셉터하고 라이간드 이렇게 결합하고 뭔가 세포 내로 어떠한 신호가 전달되고 결국은 세포 내 반응이 오든가 아니면 핵 내에서 유전자 발현을 시키든가.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유전자 산물을 만들어내서 유전자 산물이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신호 전달의 핵심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리간드하고 리셉터하고 결합할 때 리셉터 어피니티, 친화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7장에 뒤에 보면은 연습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연습 문제가 하나 있죠. 자화자찬 같아서 좀 그런데 그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라이간드가 리셉터에 결합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적이에요. 물론 꼭 1대1로만 결합하는 것도 아니고 한 리셉터에 두 개 이상의 라이간드가 결합할 수도 있고 하나의 라이간드가 두 개 이상의 리셉터에 결합할 수도 있지만 개나 소나 아무나 다 결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간드와 리셉터의 결합은 특이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돼요. 스페시피시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리셉터는 라이간드하고 결합을 잘하고 굉장히 좋아해서 특정 라이간드를 좋아해서 결합을 굉장히 잘하고 어떤 리셉터는 특정 라이간드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뭐 붙을까 말까 결합할까 말까 라이간드가 농도가 무지무지하게 많으면은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대충 좀 뭐 그냥 리간드와 결합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리셉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말한 것처럼 라이간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리셉터는 라이간드에 대한 어피니티, 친화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반면에 라이간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라이간드와 별로 결합하기 싫어하는 리셉터들은 라이간드에 대한 어피니티가 적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말로 리셉터의 라이간드에 대한 친화도, 어피니티가 적다, 높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숫자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좀 더 신빙성이 있겠죠.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dissociation constant, dissociation의 D자를 따서 K의 아래첨자 D로 써요. 자, 일단 이걸 정의하자면은 프리 라이간드의 농도예요. 농도. KD의 단위는 농도예요. 그래서 몰라 이렇게 쓰면은 농도죠. 농도. 몰 이렇게 쓰면은 양이고요. 몰라 이렇게 쓰면 몰 퍼 리터죠. 그렇죠? 이거 같은 거예요. 농도예요. 농도 needed to produce a state in which half of the receptors are occupied. 리셉터의 절반이 리셉터가 100만 개면은 50만 개, 리셉터가 1000개면은 500개, 리셉터가 88개면은 44개. 절반의 리셉터가 라이간드를 결합하고 있을 때의 라이간드의 농도.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라이간드와 별로 결합하기 싫어하는 리셉터의 경우에는 라이간드의 농도가 무지무지하게 높아야지만 라이간드가 주변에 굉장히 많아야지만 억지로 꾸역꾸역 결합해가지고 농도가 많아야지만 간신히 결합할 테고
어떤 리셉터의 경우에는 라이간드를 굉장히 좋아해서 라이간드의 농도가 그다지 많지 않더라도 높지 않더라도 결합한다. 얘는 어피니티가 높은 거고 얘는 어피니티가 낮은 거죠. 그래서 여기 리셉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세포 표면 안에는 리셉터가 리셉터가 굉장히 한두 개가 아니라 세포 표면에 굉장히 리셉터들이 많겠죠. 그래서 리셉터의 절반을 라이간드와 결합하게 할 때의 농도가 바로 라이간드의 농도가 바로 디소시에이션 컨스탄트인데 리셉터와의 어피니티 친화도가 라이간드와의 어피니티 친화도가 높은 리셉터의 경우에 라이간드의 농도가 그리 높지 않아도 낮아도 얘네들이 워낙 리셉터들이 라이간드를 좋아하니까 절반 이상의 리셉터들이 라이간드와 결합하고 있겠죠. 반면에 이 리셉터의 라이간드에 대한 어피니티 친화도가 낮은 경우에는 절반의 리셉터에다가 라이간드를 억지로 100개면 50개, 1000개면 500개 억지로 결합시키려면은 라이간드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야겠죠. 자, 그래서 디소시에이션 컨스탄트 KD 이 값이 높은 리셉터는 라이간드에 대한 어피니티가 낮은 것이고 디소시에이션 컨스탄트 KD 값이 낮은 리셉터는 그 라이간드에 대한 친화도 어피니티가 높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자, RL은 리셉터 라이간드 컴플렉스예요. 그리고 생화학 반응들은 모두 다 화학 반응들은 평형 왔다 갔다 하죠.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리셉터하고 라이간드가 결합했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다시 깨져가지고 리셉터하고 라이간드로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평형상수, 어떤 화학 반응의 평형상수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해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의 농도를 분모에 쓰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의 농도를 각각 분자에 써서 각각의 곱으로 나타내죠. 자, 그래서 리셉터하고 라이간드가 결합했다가 분해되는 리셉터하고 라이간드가 다시 분해되는, 즉 디소시에이션 되는 반응의 평형상수는 KD, 디소시에이션 콘스탄트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리셉터 라이간드의 농도 분해, 리셉터하고 라이간드가 결합한 놈들의 농도 분해, 리셉터의 농도 곱하기 라이간드의 농도. 그런데 KD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어요? 라이간드의 절반이 리셉터와 결합했을 때의 라이간드의 농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리셉터가 1000개 있으면 그 중에 500개는 라이간드하고 결합하고 500개는 라이간드하고 결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리셉터 혼자 있는 놈의 농도와 라이간드와 같이 결합한 놈의 농도가 같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는 분자와 분모에서 약분되니까 이때의 라이간드의 농도가 바로 KD다. 뭐죠? 그러니까 리셉터의 절반이 라이간드와 결합하고 있을 때의 라이간드의 농도가 바로 KD다. 그래서 KD는 농도 단위로 나타나요. 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죠. Dissociation Constant KD. 라이간드에 대해서 어피니티가 높은, 친화도가 높은 리셉터의 경우엔 KD 값이 적고 라이간드에 대해서 어피니티가 낮은 리셉터의 경우에는 KD 값이 높다. 라이간드 농도를 많이 높여줘야지만 결합할까 말까 한다. 그렇죠? 결합할까 말까 간 보고 에이 모르겠다 결합해주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리셉터 다운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세포 표면에 리셉터가 있는데 우리 모든 신호 전달 반응은 한번 딱 신호를 전달하면은 그 다음에는 잽싸게 다시 없어지고 원상태로 복귀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신경세포들끼리의 신호 전달 있죠. 신경세포 신경 신호각이 딱 와가지고 이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 넘어갈 때 신경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하죠. 그래가지고 신경 신호가 이쪽 앞쪽에 있는 신호 A 세포에서 B 세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신경 신호 전달 물질이 한번 신경 신호를 전달한 후에는 아주 빨리 이게 분해되죠. 왜냐하면 계속 자극을 받으면 안 되니까. 계속 자극을 받으면 마치 무슨 신경성 약물, 무슨 마약 같은 것을 복용한 것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세포 내 신호 전달도 리셉터 라이간드 바인딩을 통한 신호 전달도 신호를 일단 전달했으면은 일단 결합했다는 것을 세포가 알아차렸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어서 뭐 5분 이나 30분 이내에 빨리 이 신호가 제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리셉터가 신호를 받은 후에 리셉터의 양이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리셉터가 뭔가 둔감해진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리셉터 다운 레귤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세포들은 sense ligand concentration, ligand concentration을 인지한다. ligand concentration의 변화를 인지한다. 그래서 계속 리셉터가 라이간드가 똑같은 농도로 있으면은 사실 이건 더 이상 반응이 없다고 마치 양치기 소년이 계속 떠들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갑자기 농도가 올라간다든가 양치기 소년의 소리를 갑자기 더 큰 목소리로 지른다든가 더 빨리 더 절벽한 목소리를 지른다든가 이래야지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라이간드의 농도도 평소와 항상 똑같이 유지되면은 세포들이 이것을 새로운 신호라고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호가 라이간드의 농도가 변해야지만 세포가 그것을 신호라고 인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리셉터가 라이간드와 오랫동안 결합하고 있으면은 세포는 이 라이간드의 농도에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라이간드의 농도, 예를 들어서 라이간드 농도가 10나노몰라면 10나노몰라에서는 더 이상 반응을 안 하고 뭐 20나노몰라로 증가해야지 반응한다든가. 그래서 똑같은 농도로 라이간드의 농도가 유지될 때는 반응을 안 해요. 그걸 우리가 다운 레귤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리셉터 자체의 양이 세포 표면에 양이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리셉터 자체의 성질이 변해서 리셉터가 둔감해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cells can downregulate receptors in two ways.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리셉터의 density, 세포 표면에 리셉터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양을 줄여버리는 거죠. 리셉터가 세포 표면에 뭐 1000개 있던 것을 뭐 100개로 줄인다든가 어떻게? 리셉터를 갖다가 엔도사이토시스를 해서 세포 안으로 다시 불러 들여오면 되죠.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 리셉터 수용체 분자가 세포 밖으로 나가서 세포 표면에 걸리는 거기 붙어있는 메커니즘은 엑소사이토시스고 그죠? 얘가 다시 세포 안으로 리셉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왜? 세포 외부의 반응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신호를 충분히 받았으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메커니즘은 엔도사이토시스예요. 세포는 또한 can adapt to signals by desensitization. 리셉터가 둔감해질 수 있다. 어떻게? 리셉터 자체의 라이간드에 대한 어피니티가 낮아진다. 처음에는 주변에 한 3개만, 5개만 있어도 가서 붙었는데 이제는 한 100개가 돼도 잘 안 붙는다. 어떻게 돼요? 리셉터 자체의 KD 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단백질, 리셉터도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졌으니까 단백질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것은 가장 세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포스포릴레이션이죠. 포스포릴레이션. 포스포릴레이션은 포스페이트가 붙으면 여기 네거티브 차지가 2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단백질의 모양이 살짝 바뀐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단백질의 모양이 약간만 바뀌어도 요 라이간드와 결합하고 있는 부위의 구조가 약간 뒤틀린다든가 해서 리셉터와 라이간드의 어피니티, 친화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배울 세포 내 신호 전달이라는 거는 사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세포 표면에 리셉터가 존재하죠. 그래서 라이간드가 와서 딱 결합하게 되면은 세포 내부로 어떠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 신호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세포가 분열해라, 성장해라, 더 커져라. 아니면 이 세포가 뭐 다른 형태의 세포로 바뀌어라, 분화해라. 뭐 그런 신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신호는 이 세포가 너무 늙었으니까 병들었으니까 너는 그만 죽어라, 사멸해라. 그런 신호일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세포 표면의 리셉터와 거기에 결합하는 라이간드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많은 생명체 반응들이 리셉터, 라이간드 간의 인터랙션 그리고 리셉터의 하위에 있는 신호 전달 과정에 의해서 생명 현상들이 조절되기 때문에 이 리셉터와 라이간드의 이 상호작용을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체 내 생리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의 타겟으로 사용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약물이라든가 뭐 고지혈증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라이간드와 리셉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에 의존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로서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합성하는 라이간드 that binds even more tightly. 생체 내에 원래 존재하는 천연 자연 라이간드보다 더 잘 결합하는 라이간드를 우리가 뭐 스크리닝해서 뭐 생약 성분으로부터 추출한다든가 아니면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얼 라이간드, 실제 라이간드보다 더 잘 결합하는 라이간드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아고니스트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고니스트라고 어떻게 정의하냐면 드럭인데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킨다. 리셉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드럭을 우리가 아고니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생체 내 반응을 모사하는 거죠. 하지만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라이간드보다 더 되게 기능이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KD 값이 더 낮아서 훨씬 낮은 농도에도 리셉터와 훨씬 더 결합을 잘한다든가, 그리고 리셉터에 한번 붙으면 절대 안 떨어져서 신호를 계속 보낸다든가. 반면에 엔타고니스트는 역시 리셉터와 결합하는 물질인데 결합하면서 뭐 리셉터의 구조를 약간 이상하게 바보처럼 바꾸거나 그래가지고 리셉터가 내부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리셉터에 결합해가지고 딱 달라붙어서 원래 붙어야 할 라이간들이 결합하지 못하게 경쟁적으로 방해한다거나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엔타고니스트라고 해요. 엔타고니스트. 그래서 아고니스트는 어떠한 리셉터가 촉매하고 시작하는 세포 내 반응들을 갖다가 증폭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약물 혹은 약물 후보 물질들을 우리가 아고니스트라고 하고, 반면에 엔타고니스트는 어떤 리셉터에 의해서 촉발되는 세포 내 반응들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엔타고니스트라고 해요. 여기서는 애고니스트, 엔타고니스트 모두 뭐 신테릭 드럭,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한 드럭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실제로는 좀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세포 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천연 라이간드들도 우리가 아고니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엔타고니스트들 중에서도 실제로 세포 안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엔타고니스트도 간혹들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합성하거나 혹은 뭐 천연물에서 스크리닝하는 것들을 아고니스트 혹은 엔타고니스트라고 부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셉터가 라이간드에 결합하게 되면은 sequence of signal transduction event, 세포 안으로 여러 가지 다단계 신호 전달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간드가 자기와 맞는 리셉터에 결합하게 되면은 약간 리셉터의 모양이 변한다든가, 그리고 리셉터가 원래는 되게 이렇게 두 개 일양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는 혼자 따로따로 존재해요. 그러다가 라이간드가 결합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양체를 형성한다든가, 또 혹은 세포 표면에 여기저기 산재되었던 리셉터들이 모여가지고 클러스터 해가지고 여기서 리셉터 공동 집단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리고 리셉터가 일단 라이간드와 결합하고 나면은 세포 내 일련의 반응들이 진행되는데, 이 반응이 여러 가지 효소들이 활성화되거나 불활성화되거나 하는 이러한 반응들이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pre-programmed sequence of events. 그러니까 대충 세포에서 어떠한 라이간드가 어떤 리셉터와 결합하고 나면은 세포 안으로 어떠한 신호 전달 과정이 활성화되느냐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때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세포마다 조금씩 다르고 세포의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고 세포의 주기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럴 수 있긴 한데, 그것들이 되게 주어진 똑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같은 리셉터와 같은 라이간드가 결합하게 될 경우. 그죠? 주변 분비 신호 전달. 아까 처음에 배웠죠. 페라크라인 시그널링 그리고 엔도크라인 시그널링. 주변 분비 신호 전달은 마치 지역구 국회의원처럼 여기 주변 친구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세포에서 엑소사이토시스에서 빨간 신호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이 신호 전달 물질은 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만 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세포들은 이 신호 전달 물질이 확산에 의해서 얘한테까지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분비 신호 전달 페라크라인 시그널링은 라이간드의 농도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의 세포에 밖에 신호를 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로스 팩터 같은 것들의 신호 전달이 이 페라크라인 시그널링인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페라크라인 시그널링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엔도크라인 시그널링, 엔도 안쪽이라는 거죠. 안쪽 내부 안쪽. 그렇죠? 어디 안쪽이에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갖다가 조직과 조직, 세포와 세포 사이로 이동시키는 혈관 혹은 림프관 같은 그러한 순환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요 혈관 안쪽으로 물질들을 분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분비라고 불러요. 내분비. 페라크라인 시그널링, 주변 분비 신호 전달이 지역구라면 내분비는 전국구 같은 거죠. 아주 자랑스러운 금배지를 달고 계신 전국구 표현. 주변 세포뿐 아니고 혈관을 타고 전신의 세포에 모두 신호를 전달한다. 부신 피지를 그린 것 같은데 거기서 분비된 이 초록색 신호 전달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 전신의 모든 조직으로 다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반응하는 세포는 이 초록색 신호 전달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노란색 리셉터를 가진 이러한 세포들하고 이러한 세포와 조직들만 반응하게 된다. 그죠? 그러면 신호 전달 물질의 일반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신호 전달 물질. 자, 세포에서 이렇게 엑소사이토시스에서 외부로 방출이 되게 되죠. 신호 전달 물질은 대충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분자량이 작아야 한다. 분자량이 작아야지 확산 속도가 빠르겠죠. 뚱뚱한 애들은 삐질삐질 잘 멀리 못 가겠죠. 그죠? 분자량이 작아야지 확산에 의해서 빨리 타겟에 도달한다. 그리고 두 번째, 친수성이면 좋고, 그죠? 우리 세포 주변에 있는 물이죠, 수용액이죠. 조직간액,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혈액 같은 거 다 수용액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아야지 잘 녹아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죠. 반면에 신호전달 물질의 표면이 소수성인 경우에는 혈액이나 기타 조직간액 같은 것을 잘 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벽에 달라붙는다든가 그렇게 잘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잘 전달시키게 하기 위해서 누가 사용되냐? 전달 단백질, 캐리어 프로테인이 작용한다. 그래서 요 신호 전달 물질의 빗금친 부분이 소수성인 부분인데 소수성인 부분을 전달 단백질의 자기가 소수성인 부분으로 역시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을 이렇게 감싸서 이동한다는 거죠. 이 전달 단백질의 바깥쪽 부분은 하이드로필릭한 친수성인 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신호 전달 물질을 그래서 크게 프라이머리 메신저 그리고 세컨더리 메신저 2차 신호 전달자. 프라이머리 메신저는 1차 신호 전달자, 세컨더리 메신저는 2차 신호 전달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세포 표면에 결합하는 라이간드 중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을 1차 신호 전달자라고 부른다. 1차 신호 전달자. 세포 표면에 결합하는 리셉터에 결합하는 라이간드 중에서 세포 내부로 신호를 어떻게 전달하는 물질, 신호를 전달하지 않는 놈도 있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어떠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들을 통틀어서 얘네들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메신저라고 부르고, 그래서 신호 전달 물질의 우리가 특징을 살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저분자 기체,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 등, 그리고 아미노산, 분자량 적죠. 그리고 아민 화합물, 아미노 그룹을 가지고 있는 폴리펩타이드보다 좀 짧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올리고펩타이드, 그리고 완벽하게 길다란 폴리펩타이드가 제대로 3차원 구조를 만들어서 생긴 프로틴, 단백질,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유사하게 생긴 스테로이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스테로이드에 속하죠. 이렇게 많은 종류의 분자들이 세포 신호 전달 물질로 사용된다. 라이간드와 수용체에 대해서 다시 일반론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간드와 리셉터 서로 결합하게 되죠. 옆 그림과 같이 하나의 라이간드가 서로 다른 수용체 A와 B에 결합하여 서로 다른 출력을 내는 경우, 출력 아웃풋 1, 아웃풋 2, 서로 다른 라이간드가, 물론 라이간드하고 리셉터 사이에 스페시피시티, 특이성은 있지만, 특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른 라이간드도 몇 개 정도는 서로 결합할 수 있는 놈들도 많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라이간드가 하나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같은 하나의 공통 아웃풋을 내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로 라이간드 A가 리셉터 A와 결합하고 라이간드 B가 리셉터 B와 결합해서 이쪽에서는 아웃풋 1이 나오고 아웃풋 2가 나오는데 두 개가 합쳐져서 아웃풋 3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세포 내잖아요. 세포 내에서 아웃풋이라는 게 과연 뭘까? 내가 주제 넘게 설명해 볼게. 출력 아웃풋이라고 하면 신호 전달의 아웃풋을 번역한 것 같아. 아웃풋, 그죠? 세포 내에 아웃풋이면 뭐가 있겠어요? 단백질의 활성화, 그리고 불활성화, 유전자 발현 이런 것들이 아웃풋이겠죠. 그래서 세포 안에 여러 가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단백질 인산화 효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다른 친구들을 활성화시키고 인산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출력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은 세포 표면에 라이간드가 둥둥 떠다니다가 와서 딱 결합을 했어요. 수용체 리셉터하고. 그러면은 라이간드가 결합하는 순간 수용체 인산화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산화된 수용체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임의로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갑이라고 붙였어요. 갑은 그 다음 단계의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을을 인산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활성화시키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을은 그 다음 단계의 인산화 요소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병을 활성화시키고, 설마 가불병 이름의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가상으로 만든 얘기예요.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단백질 인산화 효소 병,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병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인산화시켜서, 왜? 이 자체가 카이네이즈니까 인산화시켜서 활성화가 되면 이 친구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전사인자니까 핵 안에 DNA 곁에 가야지 자기의 본분을 발휘할 수 있겠죠. 전사인자니까 자기 타겟 DNA 유전자 서열에 결합해서 RNA 폴리머레이즈와 함께 유전자 발현을 시킨다. 그래서 궁극적인 신호 전달의 출력들 중 하나는 유전자 발현이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세포질에서 특정 효소를, 기존에 있는 효소를 스위치를 켜가지고 스위치를 켜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세포 안에 이 신호 전달이 들어가서, 즉 전사인자가 들어가서 기존에 양이 적거나 아니면 다 분해가 됐거나 아니면 발현이 안 되었던 단백질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유전자 레벨에서 트랜스크립션, 전사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신호 전달의 세포 아웃풋.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리셉터에 라이간드가 결합하면 일련의 세포 내 출력 반응들, 아웃풋 반응들, 프로틴 파스포릴레이션, 디파스포릴레이션, 탈인산화, 단백질 활성화, 불활성화. 항상 활성화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인산화가 된다고 인산화가 되면 오히려 불활성화가 되는 효소도 있어요. 그리고 신호 전달이라는 게 항상 무엇이 무엇을 활성화되는 플러스한 방향으로만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얘가 플러스 되면 이 다음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유전자 발현, 항상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기도 한다. 그래서 세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반응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신호들이 여기서 보시듯이 세포 분열 신호. 분열하기 싫어서 귀찮은데 와서 리셉터에 라이간드가 딱 붙었어요. 분열해야겠네. 지령이 내려온 대로 분열하는 수밖에. 또 셀 디퍼런시에이션 시그널, 세포 분화 신호. 하나의 세포가, 여기서는 에피텔리얼 셀, 상피세포를 그린 것 같은데, 분화, 디퍼런시에이션에 의해서 뭐 간충직 세포나 뭐 중간엽 세포로 이렇게 분화를 했다. 나는 모양과 기능, 성질이 완전히 다른 세포로 변신했다. 이러한 과정을 세포 분화라고 한다. 또 세 번째로 이제 늙고 병든 세포. 더 이상 존재해봤자 개체에게 도움을 안 되고 뭐 암세포 같은 거로 변신해가지고 오히려 개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세포. 이런 세포는 돌아가시는 게 좋죠. 셀 데스 시그널. 세포 사멸 신호가 하게 되면은 세포 예정사 혹은 세포 사멸, 뭐 프로그램드 셀 데스 이렇게 불리는 에이포토시스 과정에 의해서 세포가 사멸된다. 난 이제 죽지만 내 몸의 구성 성분은 주변 세포에 의해서 재사용되리라. 이건 다시 나중 챕터에 대해서 다시 좀 자세히 배우도록 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복잡한 세포 내 반응들이 모두 이러한 세포 분열, 세포 사멸, 성장, 분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개체에서는 저러한 세포 내 반응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맞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암세포가 될 후보가
된 세포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면역 세포들이 그 주변을 갖다가 페트롤 돌아다니면서 그런 세포들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체에서도 그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언제예요? 발생 과정. 자, 우리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우리가 하나의 세포 수정란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생각 못 하시겠지만 하나의 세포가 지금 무지무지하게 많은 개수의 세포, 인체의 세포 개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몇 넘버들이 나오곤 하는데 아주 외삽을 많이 한 그런 숫자들일 뿐이죠. 어쨌든 그렇게 많은 종류의 많은 개수의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신경세포, 근육세포, 뭐 지방세포, 혈구세포 이렇게 다 분화하게 되는데 그렇게 다 바뀌려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세포는 신호 전달이 있겠어요. 세포 분화 과정 같은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일어나겠어요. 그죠? 세포 분화 과정.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는 태아일 때는 이게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물결 귀 비슷한 구조가 있었죠. 거기 있는 세포들은 이렇게 돌아가셔줘야지, 죽어줘야지 우리의 구조가 제대로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수정란에서 개체가 되는 과정에서는 저러한 반응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수님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활성화인데 왜 굳이 라이간드가 리셉터에 결합하고 리셉터가 또 포스포리레이션 되고 프로테인 카이네즈 갑이 인산화되고 갑이 또 병을 인산화시키고 병이 을을 인산화시키고 을이 또 병을 인산화시키고 병이 왜 또 전사인자를 인산화시키는 이런 이렇게 우회로를 선택하는 걸까? 얘가 갑이 그냥 직접 전사인자를 인산화시키면 안 돼. 이런 걸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하하. 정말 좋은 질문이야. 선생은 이럴 때 희열을 느끼나? 희열을 잘 모르겠어요. 희열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이간드가 리셉터와 결합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의 라이간드가 하나의 리셉터와 결합하게 될 때 몇 개의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갑이 활성화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맞나? 일곱 개 활성화되고 하나의 인산화되어서 활성화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개의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을을 활성화시키고 하나의 을은 세 개의 병을 활성화시키고 그렇죠? 또 많은 병이 또 얼마나 많은 트랜스크립션 팩터 전사인자들을 활성화시키겠어요? 다 못 그렸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라이간드 리셉터 복합체 컴플렉스는 훨씬 많은 개수의 갑을 활성화시키고 하나의 갑은 또 훨씬 많은 개수의 을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라이간드로부터 신호를 amplification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거죠. amplification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렇게 다단계 인산화 효소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효과적으로 신호를 갑자기 확 증폭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에피네프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것이 세포 표면의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에 아드레날린 한 분자의 리셉터에 결합하게 되면은 G 프로테인이라는 신호 전달 물질이 100분자가 활성화되고 아데닐레이 사이클레이즈라는 효소가 100개가 활성화되고 100개의 아데닐레이 사이클레이즈는 사이클릭 AMP라는 신호 전달 물질을 10,000개를 만들고 사이클릭 AMP라는 신호 전달 물질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라는 세포 내 신호 전달 관련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를 역시 10,000개를 활성화시키고 10,000개의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는 10만 개의 포스포릴레이즈 카이네이즈라는 자기 밑단계의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10만 개의 포스포릴레이즈 카이네이즈는 다시 자기 밑단계의 효소인 글라이코겐 포스포릴레이즈 글라이코젠을 잘라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를 촉매하는 그 효소를 갖다가 몇 개예요? 이게 100만 개를 활성화시키고 100만 개인지 아닌지 좀 봐야겠다. 이거 안 보이네. 100만 개를 활성화시키고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닌데 늘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100만 개의 글라이코겐 포스포릴레이즈는 글라이코젠을 잘라가지고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를 몇 개를 만들어요? 1억 개를 만드는 거죠. 보시면은 하나의 신호 전달 물질이 리셉터와 결합했을 뿐인데 글루코스는 1억 개가 분해되었다. 그죠? 아주 효과적인 앰플리피케이션 시스템이죠. 리셉터는 그래서 어떠한 종류로 나눌 수 있는지 일단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셉터는 can be classified into several basic categories. 이런 건 좀 외울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외워서 시험 문제 내는 잔인한 분들이 계시죠. 리셉터의 5개 캐테고리에 대해서 써라. 이런 건 사실 책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다르고 다 다르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는지만 볼게요. 라이간드 게이티드 채널이죠. 세포 표면에 존재해서 일종의 파이프처럼 박혀 있어가지고
여닫이가 조절되고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수송을 조절하는 이러한 통로 같은 단백질. 그런데 얘네들이 게이팅, 이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게 뭐에 의해서 조절되냐? 여기 세포 표면에 라이간드가 결합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간드가 결합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뚜껑이 열리고 닫혀가지고 세포 안팎으로 물질 수송을 조절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라이간드 게이티드 채널, 라이간드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여닫이가 조절되는 채널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리셉터, 수용체의 한 종류예요. 왜? 라이간드와 결합하니까. 또한 플라스마 멤브레인 리셉터스 of two types. 자,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G 프로테인과 연관되어 있는 거. 두 번째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단백질 인선화 효소와 연관되어 있는 것. 자, G 단백질 연관 수용체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일에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